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총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서울상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울상위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다음 달 대한상위 회장 자리에도 오릅니다.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귀순할 당시 경계용 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 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던 한진택배 노조가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과연 대통령의 선택은 뭘까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상 처음 산업재해를 위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됐을까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약혼남을 구하려고 불타는 차량에 뛰어든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스포츠계 갑질까지 우생순, 오영란 자격정지 2년. 여러분 영화 우생순 기억하시나요? 이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감동 스토리를 영화로 재현한 건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올림픽 때쯤 태어난 프로들이잖아요. 이렇게 운동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사실은 내가 엄마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좀 딸 같아요. 지금 뭐 생각이나 지금 뭐 딸을 키우고 있지만 그 생각이나 하는 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아요, 사실은. 어차피 제가 들어왔고 간다면 정말 제가 선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맏언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요. 운동하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같이 대화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신 우생순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죠. 이 골키퍼 오영란 전 코치가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요즘에 논란이 되는 뭐 학교 폭력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분명히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우생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오영란 전 코치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 전 코치가 징계를 받은 이유 알고 보니까요. 성희롱과 갑질 논란 때문인데요.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 전 코치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부터 있어 왔습니다. 전현직 선수들이 그러니까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집안 빨래며 자녀 숙제까지 심지어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아이고. 일단 성희롱 발언을 살펴보면요. 누구 몸매는 남자들이 참 좋아할 몸매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영란 전 코치가 화장품 선물을 해달라는 등 선물 강요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앞서 대한체육회는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선수들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결정을 지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징계를 내리지 못했냐 이런 비판이 현재 대한체육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위 사실이 조목조목 나왔어요. 네. 그럼 당사자인 오 전 코치는 뭐라 그래요? 일단 오영란 전 코치는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다.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사실상 인정은 한 셈입니다. 선물 강요에 대해서는요. 선물은 받기도 했지만 주기도 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오 전 코치는 식비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식비를 빼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 전 코치 결국 사과다운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여자 핸드볼 전설 인생 후반이 얼룩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우생순의 신화가 비위로 얼룩져버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학교 폭력 관련해서요. 네. 배구 선수 박상아 선수 네. 이전에 이제 학교 폭력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은 아니다 부인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아 선수에 대한 학폭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19일 한 포털 사이트에 이 피해자가 폭로글을 올리면서인데요. 이 글쓴이는 박상아를 만난 후에 지옥이 시작됐다. 그리고 14시간 넘게 맞고 기절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폭로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삼성화재도 구단 자체 조사 결과 박상아가 그런 적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라면서 이 학폭 의혹을 부인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폭로자가 대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3일 만에 박상아 선수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면하자 그랬더니 3일 만에 인정을 했다. 네, 맞습니다. 박상아 선수는 22일, 그러니까 어제죠. 구단을 통해서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코트를 떠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박상아 선수는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린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 숙소에서 후배를 때렸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는 스포츠계 학폭 논란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어떤 이유로도 학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은퇴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상아 선수 과거에 한때는 국가대표 센터로서 태극마크까지 달았었는데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퇴진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상아 선수는요, 이 동급생에 대한 납치 및 감금 의혹 그리고 14시간 폭행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거짓 폭로를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영찬 전 코치에 이어서 이 박상아 선수까지 불명예를 안게 됐군요. 자, 이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연예계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배우 박혜수 씨가 새롭게 제기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폭로자가 박혜수 씨가 가해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정정을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네, 사실 최근 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박혜수란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순한 이미지로 잘 나가는 여자 배우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이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 박혜수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계속 검색어에 이제 박혜수 씨의 이름이 올라왔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혜수 씨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처음에 피해자라고 올렸었던 사람이 어제 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여자 연예인한테 학폭 당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 글, 그러니까 추측성 글이 점점 커져서 내가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목한 배우는 박혜수가 아니다. 네. 그리고 진짜 가해자한테 연락이 왔고 이 가해자랑 지금 계속 얘기를 이어가는 중이고 난 박혜수라는 어떠한 주어도 힌트도 한 적이 없는데 여론이 박혜수를 그렇게 기정사실화해갖고 내가 이 글을 다시 올리는 거다라고 다시 재차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런 학폭 의혹을 받으면서 박혜수 씨가 예정됐던 방송 출연이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는 26일 이제 본인이 주인공을 맡은 그 드라마가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박혜수 씨는 학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억측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박혜수 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폭로 나오는 것 중에 좀 많은 수가 네. 피해자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뭐 보고 들은 내용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학폭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배우 김소혜 씨의 경우, 그 아이돌 출신 김소혜 씨의 경우, 그리고 배우 김동희 씨의 경우에도 모두 피해자 본인이 올린 글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이 학폭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연예인 모두 해당 이 학폭 의혹이 이미 3년 전에 허위로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이렇게 제3자가 보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올린 학폭 의혹
의혹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 등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거짓 폭로라면은 이게 연예인의 이미지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이 보시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까닭 때문에 앞서서 이 학폭 의혹이 거짓으로 이미 드러난 조병규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병규 씨는 왜 매번 이런 휘발성 제보에 자신은 관역이 돼서 매번 매 순간 해명을 해야 하느냐라면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사실과 다른 주장과 반박들로 인해서 자신은 26년간 살아왔던 삶에 회의와 환멸을 느꼈다라고 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거짓 학폭 폭로의 피해자인 배우 조병규 씨가 회의와 환멸을 느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보면 지금 폭로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책임지는 이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고라는 거는 이를테면 허위로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오는 그에 대한 대가이지만 이건 무고에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이 아닌 경우는 당사자에게 사실은 그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철이 없었던 시절에 또는 뭐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지금의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지금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우상에 가까울 정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커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공인이 됐고 그 공인이라는 거에 따르는 책임감. 이게 지금 이렇게 어린 시절 또는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크게 봐서 몇 가지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가 정말 명확하게 있는 경우, 그게 뭐 폭력이든 가해든 인격 침해든 그 피해자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경우, 이건 명백히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네. 문제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가해 내용이 악마성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경우는 또 차원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다 가해자가 명확하다면 명확한 반성과 사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뭔가 다른 단계로 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상의 관련 용어만 검색을 해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그냥 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로그나 이런 데서 퍼날릴 경우에 잊혀질 권리나 또는 지워질 권리라는 게 바로 그런 온라인에서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이 아닌 거는 해당 사이트나 또는 뭐 미디어나 또는 개인의 블로그라도 그게 지워져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 뒷작업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요,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계속이 되면요, 진짜 피해자까지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 폭로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반대로 사실로 밝혀진 폭로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어줄 장치 마련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대표들 국회에 왜 한날 한시에 왜 모인 거예요? 네, 어제 모인 이 회사의 대표들 보시면 뭐 GS건설, 뭐 현대중공업, 롯데글로벌로직스, 뭐 쿠팡 등등 해서 모두 9개 기업의 대표들입니다. 네. 근데 모두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이 회사들인데요. 그 이들 대표가 모인 이유, 바로 어제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대표들 이전에 보면 국회에서 오라 그러면 잘 안 오던데 어제는 잘 모였나 봐요? 네, 이번에도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최종호 포스코 대표, 어제 포스코 대표는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진단서랑 같이 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니까 결국 다시
국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모습 같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회장님,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네, 좀 괜찮습니다. 요추브 염좌상 이렇게 진단서 제출하셨던데요. 그 진단서 내라고 한 사람은 아마 증인의 친구라기보다는 적일 겁니다.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내실 만한 그런 진단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허리는 원래 아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괴로우시죠? 지금 뭐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평소에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가끔씩 무리하면은 좀 예, 앉아있기 힘들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시면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허리 아픈 것도 그랬는데 불편한데 그 롤러에 뭐 압착돼서 죽고 그러면 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셨는데 허리 아프다고 해다가 지금 된통 혼나고 저 아픈 허리 구부려서 거듭 산업재해 유족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 했는데요. 네. 그 모습도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한번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죄의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그래도 뭐 허리가 아프지만 네.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세우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럴 수도 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포스코는 지금 방금 보신 저 최정호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에 회장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장에 취임하고 2년 7개월 동안 지금 무려 19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재해가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답변 과정에서 호되게 혼난 대표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 같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Deceased Mr. Zhang and his family. I think it's a terrible situation, about the same age, and I can't imagine everything in my power to try to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어떤 식으로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지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작업장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입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행동하는 작업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네. 정말 뭐 재발 방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네. 어떤 대표는 언뜻 듣기에 이게 작업자한테 마치 산재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한 그런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 질타했는데요. 결국 그 대표 책임을 전가하려던 건 아니었다라고 또다시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듣고 영상 보니까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좀 내실 있는 청문회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하지만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이거 10월달 도쿄에서 신사 참배 갔죠?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 예? 의원님, 예? 저건 신사가 아닙니다. 예? 제가 2018년 10월에 그러니까 간 거를 인정해야 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세계 철강협회 총회에 가가지고 예. 여유 시간에 저렇게 이제 도쿄타워 인근에 있는 우리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기 상단에 보시면은 사실이죠? 저기 상단에 예? 보시면 분명히 절 사자가 있습니다. 신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뭐 일본에서 신사 참배를 했니 안 했니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모습 보셨는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자리 다른 데가 아니라 산업재해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산업재해하고 이 신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다지 뭐 내실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제의 영상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여성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했을까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하얀색 승용차. 중심을 잃고 180도 회전하더니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내 차량은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불타는 자동차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26살 레이비 오 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약혼자를 구하려고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오 씨는 승무원 출신으로 한때 가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신 80%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 씨의 약혼자와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남성 4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 씨의 행동은 사랑이었다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유지영 기자. 네. 불타는 차량에 뛰어가는 여성. 네. 근데 이 일이 애초에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저 차량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한 것으로 보여요. 저기가 그러네요. 싱가포르의 번화가인데 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이 차량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레이비 오라는 이 과거에 가수로 활동했던 저 여성이 이 차량이 보이는 저 맞은편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자신의 약혼자의 차량이 저렇게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황급하게 뛰어서 간 겁니다. 구하려고 뛰어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차량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급 외제차인데 네. 차량에 문이 2개밖에 없는 차거든요. 그런데 차의 뒷좌석에 3명이 타 있고 앞좌석에 2명이 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문도 잘 열리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구출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이비오가 저 차량 문을 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옷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아이고. 화상을 입게 됐다고 이 지인은 설명을 했고요. 또 사고 7분 뒤에 소방차가 도착을 했지만 이미 차에 타고 있던 5명은 모두 숨진 상태였고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레이비오 씨는 전신의 80%의 화상을 입어서 지금 현재 중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아이고. 약혼자를 구하려다가 자기 자신한테 불이 붙어서 전신의 8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성하고 그 안에 탄 남성하고 결혼할 사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레이비오 씨가 구하려고 했던 약혼자는 금융업계 종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약혼자의 부친은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레이비오에 대해서 아들과 오랫동안 사귀었고 나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레이비오는 약혼자와 굉장히 오래 만났고 또 최근에는 결혼을 해서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이고. 알려졌는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싱가포르 시민들은요, 이 사고가 난 곳에 꽃다발 등을 놓고서 이들을 추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정수 위원님, 네. 참 결말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저 불탄 차량에 뛰어든 이 여성, 뛰어들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참 저게 이제 춘절 연휴 기간에 일어난 대형 사고죠. 싱가포르 번화가에서 5명이 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 언론에서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저 사건을 계속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현지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네. 저 상황에서는 저 여성의 뇌가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기 가면 위험할 거야. 저게 폭발할 수도 있고 내가 불에 탈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죠. 저런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그냥 가는 거죠. 오직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죠.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 차에 타고 있다라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차가 뭐 폭발할지, 뭐 화염이 뭐 나한테 덮칠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 여성이 뛰어갈 때의 저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았을까. 오직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살리지는 못했고 문이 안 열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불이 자신의 몸에 옮겨 붙으면서 팔도 화상까지 입는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저런 부분에서 위험한데 왜 뛰어갔냐라고 누구도 사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상황이 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저 상황이 내가 봤다면은 아마 다 뛰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또 두 사람이 또 젊은 어떤 혈기가 넘치는 그런 나이고 또 눈앞에서 저런 광경을 보면 저게
다른 것이 작동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도 굉장히 두 남녀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저 사건을 좀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모쪼록 좀 다친 여성이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소정섭 위원 설명 들으니까 가슴이 더 짠해집니다. 말씀처럼 부디 기적처럼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요,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광주에서 전통시장 앞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는 걸까요?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낮의 광주 양동시장 앞 도로입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지나가나 싶더니 폭발합니다. 차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은 10m를 날아 인근 상가를 덮칩니다. 충격으로 천장 타일도 떨어지고 팔던 가구들도 망가졌습니다. 테러하는 그 차가 폭파하듯이 그냥 순간 폭파하면서 그냥 사방으로 그냥 파편이 터진 거죠. 화상을 입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폭발한 차량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고 안에서 부탄가스가 발견됩니다. 그 인테리어업을 하시는데요. 거기 토지를 사용하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실어져 있던 걸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펑 했다고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난 도로 옆에는 광주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 지나던 여성은 불과 몇 초 사이로 큰 화를 면했습니다. 크게 놀란 상인들도 곧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소화기를 들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또 2차 폭발이 있을까 봐 겁은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또 터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끄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먼저니까. 경찰은 폭발한 차량을 그대로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폭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윤 의원님, 차가 이렇게 폭발하는 거 저는 참 처음 보는데 그래도 이 주변 상인들 막 이 소화기 들고 뛰어가는 이 주변 상인들 발빠른 대처가 더 큰 화를 막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점이 상당히 더 인상적이네요. 저 굉장히 사고가 클 것같로 짐작이 되는데 상인들이 저렇게 뛰어가서 2차 폭발 지금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렇게 했다. 저는 저런 거 보면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평소에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강제성은 없죠. 우리 과거에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민방위 훈련 말고요. 그리고 뭐 남북이 뭐 대치 상황이라는 걸 가정해서 뭐 예비군 훈련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형식적인 거 말고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저런 식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평소에 몸에 배어 있는 게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지진이 벌어지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소 의원께서 연인 사이의 두 사람의 경우는 사실 그걸 보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갔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능적으로 뛰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건 그야말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운전자를 생각하니 물불 안 가리고 뛰어나가게 됐다는 상인.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호주에서는요. 강도가 한 할머니 가방을 훔치려다가 된통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떻게 된통 당했어요? 네, 먼저 같이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한 할머니가 지금 식당에서 나오는데 건장한 남성이 지금 가방을 들고 냅다 뜁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 할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맨발로 같이 그 뒤를 뛰어가는데요. 네. 헤드록을 걸어 버립니다. 네. 근데 기술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걸린 것 같아요. 헤드록이 이제 프로레슬링에서 나오는 게 목 잡고 뭐 이런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헤드락을 걸고 하니까 이 남성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 티셔츠가 벗겨집니다. 아이고. 근데 저 도둑도 그 와중에도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저 할머니 결국은 가방을 되찾습니다. 네. 가방을 되찾아서 가는데 사실 옷이 벗겨진 도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게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결국 가방을 되찾고 네. 예, 그 다음 영상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그 뒤에 이 가방을 되찾고 할머니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둑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터덜터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차를 타고 저렇게 떠나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근데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다 할머니가 뭘 던져요. 저희가 지금 영상엔 안 나오는데 뭘 던져요. 네, 그 보니까 차에다가? 네, 차에다가. 뭘 던지나 봤더니 도둑의 신발입니다. 네. 그래서 도둑이 신발을 그러니까 용감하면서 친절한 할머니인 거죠. 도둑이 벗겨진 신발을 던져주고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도둑은 차를 타고 도망가고 이 네. 할머니는 도둑의 신발을 주워다가 에이 빨리 가버려라고 던지고. 네. 그런데 참 글쎄요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방을 찾아서 다행이긴 해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저런 몸싸움을 했으면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 네, 사실 그 할머니가 가방을 딱 되찾아서 의기양양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괜찮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 전신에 온몸에 이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갈비뼈도 부러졌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갈비뼈를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초인적으로 그렇게 하나 싶은데 아마 저때 초인적인 힘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성큼성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차 타고 도망간 저 강도 어떻게 잡혔어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네, 저 강도 결국 경찰한테 잡혔는데요. 아 잡혔어요? 네, 잡혀서 강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자 보셨죠? 이렇게 노약자라고요 얕잡아 보면 된통 당합니다. 그나저나 이 할머니도 참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네요. 파국 피한 신현수 사태, 말 아낀 박범계. 이른바 패싱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다시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이제 신수석 복귀해서 오후 2시에 열렸던 수석 보좌관 회의 참석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뭐 모습은 좀 어땠어요? 네, 사실 어제 오후 2시에 열렸었던 이 수석 보좌관 회의가 이제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었던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론도 이제 상당히 주시를 했었었는데 지금 보는 저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를 썼지만 눈만 보여도 뭐 표정이 좀 그런데 옆에 앉은 최재성 수석하고 잠깐 눈인사만 하고 이제 앞에만 정면만 쳐다보고 그러고 있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앞에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처럼 지금 앞에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신수석을 한 번씩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말을 하는 화자를 당연히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수석들은 그래도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신수석은 앞만 쳐다봅니다. 네, 근데 어제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직접 저 자리에 들어가서 취재한 그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신수석이 뭐 평소에도 그렇게 활달하게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수석들하고 회의 전에 뭐 얘기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이러진 않는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확연하게 전날 좀 경직된 모습이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문 대통령은 좀 신수석이 사이 파동에 대한 고민을 덜어서 그런지 좀 한결 좀 편한 얼굴이었고 웃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신수석의 이게 예전 모습이랑 좀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신수석 모습이 사실 신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민정수석이 이제 포커싱이 됐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비교할 영상이 없어서 같이 그 비교 영상은 없었습니다만 과거 모습을 봤던 그 해당 지금 현재 출입하고 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의 얘기로는 어쨌거나 신수석은 분명히 좀 경직된 모습이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는 했지만 경직된 모습이었다. 네. 이 신수석 관련해서는 저희 해설을 좀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청와대를 떠나고자 마음먹었던 신수석이 왜 다시 돌아왔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죠. 문재인 대통령과
어쨌든 신수석과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번 과정에서 네네. 휴가 중간에도 그렇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수석에게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동안에 이제 신수석이 토해낸 얘기는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시는 뭐 박범계 장관 뭐 볼 일 없다. 동력이 떨어졌다. 동력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검찰 인사안 제가 과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수석이 나에게 갖고 있는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신수석에게 뭔가 얘기를 했겠죠. 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좀 시간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신수석으로서는 과거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여정부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도 있고 벌써 20년 이상 여러 가지 인연을 이어왔었고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검찰 출신 인사라고 이렇게 또 언명까지 언론에도 많이 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문 대통령의 어떤 걸 뿌리치고 나는 무조건 사표 내겠어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좀 시간을 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마당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의를 철회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는 맥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신수석을 아는 많은 이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했겠죠. 네.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특히 전화를 해서 뭐 당신이 떠나게 되면 그것이 어쨌든 야당에서든 언론에서든 해석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도 나올 거고 청와대 내분 얘기 나올 거고 그럼 또 박 장관과의 뭐 대통령과 여러 가지 뭐 패싱 논란 이런 게 또 나올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되겠느냐. 그리고 바로 또 4월 7일 날 선거가 또 있는데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좀 당신이 좀 더 남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좀 대통령에게 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런 이제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라는 그 표현, 거기로 일종의 좀 타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좀 불안한 타협점인 거죠. 그럼에도 대통령을 생각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요, 윤경호 의원님. 이 소정섭 의원 얘기대로 어쨌든 이 신수석은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이제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후임자 선임까지 한시적인 유임이 될 거다. 아니다. 완전히 이게 일단락 된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윤경호 의원? 어저께 복귀를 한 이상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으세요? 대신 이제 신현수 수석이라는 민정수석의 위상은 조금 뭐 약화된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고요. 본인도 그 이전에 가졌던 열의보다는 조금 꺾인 뭐 근무 열정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소 의원께서 잘 분석하셨던 거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과 수석과의 신뢰 내지는 그동안의 친분 결국 이게 그냥 본인이 주저앉는 거고 전체로 보면 판을 깨는 상황이 되면 당신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신수석이 그렇게까지 본인이 국민의힘 쪽에서 환영할 만큼 변신을 하거나 또는 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가 과연 검찰 인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거취를 사의 표명할 정도의 자리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추미애 대 윤석열의 갈등 관계가 마치 박범계 대 신현수의 갈등 관계인 걸로 그리고 그 사안은 검찰 인사 하나를 가지고 검찰 인사도 더 좁혀 들어가면 결국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그다음에 검찰국장 교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신현수 수석이 본인이 원하는 인사안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표를 냈을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은 참모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은 이 검찰 인사 말고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결론적으로는 어저께 복귀를 한 걸로 신현수 수석은 계속 갈 겁니다. 전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이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 조금이라도 민심이 고개를 돌리는 이런 꼬투리 잡히는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어저께 사이파동 봉합도 그런 차원에서 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신수석이 사의 표명을 하고 휴가 갔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자, 신수석이 복귀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네, 신수석의 사퇴와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렸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반응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선 이제 신수석님이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하고도 상당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득 작업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일단락됐다는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 의견이고요.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권력 암투가 도대체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요.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은 돌아올 줄 알았다 이러면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고요.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또다시 터질 휴화산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가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듯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하고 입장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반응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당과 입장과는 별개로 신현수 사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이 아직 살아있다 이러면서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 의원은요, 또 신수석이 쫓겨나는 모양새였으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수석의 사태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다른 반응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서도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아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수석과 대척점에 있던 박범계 장관 얘기로 갑니다. 박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른바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집중 공세를 받았는데요. 윤정 기자, 네. 박 장관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패싱 논란에서 관심이 주목되는 것, 이 검사장급 인사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어제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네. 어제 법사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신현수 수석과 충분한 조율을 마치고 검사장 인사를 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직접 민정수석과 협의하셨습니까?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제가 받고 발표하신 건가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한 취지에 제청은 충실하고 문재인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 버전 2예요. 불편한 질문은 아예 입을 닫고 또 동문서답하고 불확실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추미애식 버전 2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미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사전에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박 장관도 이것과 관련해서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을 하거나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일이 없다. 이렇게 어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 야당 의원들은 이 박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뭐 오만하기 짝이 없다. 국기문란 행위다. 추미애 시즌2다라는 등의 항의가 쏟아졌고 이 가운데서 고성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맞받아치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다만 박 장관은 청와대는 제가 됐고 결재됐다고 표현을 했다. 그걸로 가름하겠다라고 이 인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마저 패싱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인사의 발표와 결재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결재가 먼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장관은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 참모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소통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어제 이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이 언론 보도를 향해서 불만을 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박범계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서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박범계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사 현안이나 또는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평이 아닌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보복 인사가 사실이고 충성맹세해서 요직 보내는 게 사실이면 장관님 책임져야죠. 검찰 일선에서 충성맹세를 했다. 저에게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입니다. 2천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보는 그런데 버젓이 올라가는 일. 검사장인 분이 특정 언론과 대대적인 인터뷰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저에게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네, 박 장관은 해당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국정 언론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핀셋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요. 검사장이란 분이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일은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한 축. 법무부는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인사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건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저희 방송 시간에는 아직 중간 간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인사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간부 인사 결과를 보면은 신수석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대검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법무부 사이에서 이 중재를 하려던 신수석의 요구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검의 요청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공석인 자리만 좀 채워놓고 현재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검찰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 연구관에 대해서 어제 이 인사에서는 수사권을 줬거든요. 네. 중앙지검 검사로 같이 겸임하도록 그 인사를 냈기 때문에 검사가 됐기 때문에 같이 연구관을 하면서 수사도 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범계 장관한테 이문정 대검 연구관을 검사로 겸임 발령낸 이유, 그러니까 수사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박 장관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본인이 희망을 했다? 네, 그러니까 희망해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렇게 수사권을 갖게 된 이문정 검사, 이제 자신의 SNS에 저렇게 좀 보시는 것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것처럼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소정세 위원님, 지금 이제 어제 인사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뭐 저쪽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반적으로 어제 인사, 최근의 갈등 상황을 봉합할 만한 그런 인사라고 평가하시나요?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측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핀셋 인사로 해서 다 드러낼 거다 뭐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이번 신현수 수석 관련된 파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검찰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이제 권력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고 네.
그리고 부당하게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대로 자리에 있고 이것이 이제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 내는 지금 목소리죠. 신상 필벌이 적용돼야 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 결국 이번 인사는 애초에 아마 박범계 장관이 그렸던 부분과는 많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모양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보강하는 정도, 그냥 현재 유지하면서 조금 보강하는 정도고 포인트는 이제 결국 임은정 검사가 이제 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된 그 배경. 예, 그것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포인트가 가게 되는 거죠.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뭐 한 달 정도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22일까지니까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 그런 부분의 어떤 뭐 위증 교사 관련돼서 이런 쪽에 기소로 가기 위한 그런 흐름 아니냐 이런 관측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짧게요. 그 이번 인사 말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7월에 퇴임을 하잖아요. 진짜 인사는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 나오는 인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동의하시나요? 검찰 인사가 통상 연초에 1년 단위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이번 이 중간 간부 인사 이전에 사실 더 하위급 검사들 인사는 장관 바뀌기 전에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글쎄 중간에 총장이 바뀐다고 해서 여름 언저리에 인사를 한다. 그건 아마 검찰 내 여러 가지 이 관행이나 일관성 면에서 이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정돼 있는 이번 인사가 아마 특별히 중간에 무슨 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1년 간다고 봐야겠죠. 검찰 내에서도 아마 그걸 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선 민정수석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선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7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감염 재생산 지수와 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양성률이 연일 1을 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요,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 소화기까지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버스 안 바닥과 좌석에 소화기에서 나온 하얀 분말가루가 잔뜩 뒤덮여 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승객 한 명을 제압합니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버스에 올라탄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담배를 끄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60대 버스기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자신을 제지하는 승객 7명에게 버스 안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비상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강목이 한 50cm 정도 좀 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가지고 올라탄 겁니다, 버스에. 내려달라 하니까 운행 중이라서 안 내려주니까.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가해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기사 폭행하고 소화기 뿌리고 창문 깨고 아주 버스에서 할 수 있는 난동이란 난동은 다 부린 것 같은데 이런 일은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어제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의 1호 접종 공방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정은경 청장이 이 논란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정청래 의원이 또 반박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반박글을 올리고 하면서 이 공방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랬죠.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종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순서에 맞춰서 공정하게 예방접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우려가 많이 제기가 돼서 누군가 사회 저명 인사 또는 그 보건의료계의 대표들이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접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우리가 먼저 백신 접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 그렇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제 자신이 먼저 백신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 하겠다라고 나섰고요. 또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호로 접종해야 한다 이런 청원 내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정치권 공방에서 시작된 백신 1호 접종 공방에 대해서 정은경 청장은 모두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뭐 국민 불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유명인이 접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하고 논쟁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 네. 본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뭐 어떡하란 얘기냐, 앉으란 얘기냐, 서란 얘기냐 이런 거고 제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는 얘기는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국민 실험 대상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제목 장사죠. 그래서 어제 정은경 청장이 깔끔하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실험 대상이 아니고 다 아니다. 그냥 순서대로 맞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68세이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맞았다고 해보세요. 국민 제쳐놓고 대통령이 먼저 특혜받았냐. 또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먼저 맞으면. 국민이 뭐 그럼 실험 대상이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또 아니잖아. 근데 왜 김이상궁 이런 게 나와? 네, 정청래 의원이 꺼낸 실험 대상이라는 이 단어를 두고 이 백신 접종자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이런 비판이 아무래도 컸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정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고 한 것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그냥 한 것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제목 장사다. 이렇게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이동석 기자, 미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고 가짜 노인 행세를 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모습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You're going to get a copy of each one of those. You come back, anytime you're going to be arrested. You know what you have done? You've stolen a vaccine from somebody that needs it more than you. And now you're not going to get your second one. So that's a whole waste of time we just wasted here on this. And we're not even sure if they're going to press charges against you and take you to jail right now. So we're at that point right here. But just for your selfishness of stealing a vaccine, 네, 나이가 34살 그리고 44살이었던 이들은요. 얼굴을 가린 채 2차 접종에 나서려던 참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년월일 오류를 방역당국이 포착을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백신이 부족해서 우선 접종 대상 65세 이상으로 현재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범행은 결국 경찰의 티켓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방역당국은요. 이들이 어떻게 첫 번째 방역을 들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또 폐기 위기에 놓인 백신을 맞으려는 움직임도 현재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보셨는데요. 한 여성이 폐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자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백신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기지 않고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어떻게 내가 먼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댓글들이 현재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미국에서는 백신 먼저 맞으려고 변장까지 할머니 변장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는데 1차 접종자의 93%가 접종에 동의도 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윤경호 기자 설명처럼 정치권에서 막 이런 논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국민 불안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설명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반박에 들어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결과로 돼버렸어요. 네. 제가 보기엔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뭐 경제정책, 복지정책, 뭐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던데 이 백신 관련해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이거는 정말 과잉 공세에 큰 실수를 한 걸로 저는 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백신이라는 게 전 세계 저 중국이나 러시아 빼면 나머지 한 6개 정도의 제조업체 백신을 가지고 서로 어디가 많이 확보하고 어디가 적게 확보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는 저렇게 서로 맞으려고 안달인 백신이 왜 한국에서는 불안하니까 대통령이 먼저 맞고 시범을 보이세요라고 야당의 유력한 지도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백신은 안정성이 먼저냐 아니면 신속성이 먼저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그 논란을 다 잠재우고 우리가 1순위 어느 영역, 어느 집단, 2순위 어느 집단 이것까지 다 발표했잖아요. 네네. 지금 정은경 청장이. 그렇다면 과학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면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야죠. 그걸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내가 먼저 맞겠다, 우리가 그럼 같이 먼저 맞자. 지금 이러면 미국은 저렇게 서로 못 맞아서 안달인 백신이 왜 한국에 와서는 더 안정성에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빨리 저런 논란은 접고 질병관리청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네. 저는 차분히 진행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요. 이 경남 통영에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윤정 기자. 네. 그런데 이 도박한 장소가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 보신 천막이 쳐져 있고 테이블이 놔져 있고 저기 9명이 총 앉아 있는데 저곳이 통영 앞바다 위에 설치된 뗏목 위입니다. 뗏목이요? 네, 뗏목에 천막을 쳐놓고 저렇게 도박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난 21일 오후에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 이렇게 집합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하고 보니까 저렇게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저 사람들 대부분이 마을 주민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경찰은 저기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판돈을 압수한 상황이고요.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집합금지 위반과 도박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통영시청은요. 이들에 대해서 이 집합금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눈 피해서 뗏목 띄워놓고 도박해도요. 다 단속됩니다. 보셨죠?